학대 끝에 아이가 숨지는 유사한 사건을 두고 왜 이렇게 재판의 판단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? 앞서 뉴스에 출연한 조아라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나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 판결문을 보니까요. 4년부터 20년까지 이 형량 차이가 매우 큰데요. 이렇게 형량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? 아동 사망에 대한 고의 여부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 정인이 사건이나 전주에서의 아동 학대 사건을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를 지속해 왔습니다. 결국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요. 아동이 사망할 때까지도 제대로 된 구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네.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봐서 중형을 선고하신 거고요. 반면에 창원 사건을 봤을 때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자마자 119에 신고를 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도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 아동의 사망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봐서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형량의 차이는 아동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때 법원도 판결문에 인면수심 같은 단어를 쓰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사람의 탈을 쓰고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법원도 아는 것 같은데 네. 이 아동학대 사건의 형량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뭘까요? 사실상 평소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아동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 학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동의 신체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. 평소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는 숨기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평소 학대를 지속해왔는지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사망의 결과를 감수하고도 아동을 학대하거나 폭행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너무 어려워서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이런 피해 사실 소명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실제로 정인이는 16개월이었고 네. 그 전주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는 생후 1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사망 전까지 타인에게 구호 요청조차 할 수 없는 나이인 것이죠. 피해 사실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피해 아동의 신체에 남은 정황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. 근데 또 진술이 가능한 나이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그 범죄 사실 소명에는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. 아동들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. 네. 또 학대 보호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오히려 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네. 이 아동학대 사건이 악질적인 게요. 불가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성인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양형 기준의 신설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신설될 양형 기준과 또 보완점까지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.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양형 기준이 신설된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본 형량을 징역 17년에서 22년으로 두고 있고요. 가중사유가 있을 때는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사실상 살인범죄 양형과 비교해봤을 때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. 그리고 아동학대 치사와 관련해서도 그 기본 양형 기준을 상향시키면서 가중사유가 감경사유보다 2개 이상이 많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네.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뉴스에서 더 이상은 아동학대 사건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고 현실적인 양형 기준 마련을 좀 기대하겠습니다. 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